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투자론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론까지 마무리 될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근데 그 하나가 안 되네 잘. 자, 보도록 합시다. 투자론은 투자 분석 기법 하고 있는데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먼저 합비 시향가치 고려하는 것,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눠준다. 이건 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합비 시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할인기법인데 이 순수내가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합비 시향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순영가법도 공부한 게 아니라 뭐부터 공부했었냐면 여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어림셈법을 먼저 공부했어요. 어림셈법.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으로 쭉 가보게요. 어림셈법에서 승수하고 수익률이 있었다. 이거 뵀습니까? 이 수식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가죠. 비율 분석법에서는 몇 가지 비율 보는 거야. 몇 가지 비율. 비율 볼 겁니다. 그 비율 분석법에서 이 비율 볼 건데, 비율 분석법에서 이제 책 페이지로 본다면 107쪽. 107쪽 보면 이 비율 분석법에 비율이요. 대부 비율이 나오고, 107쪽 폈습니까? 대부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채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채 감당률 나오고, 그래요. 여기 부채 감당률까지 봤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겠습니까? 부채 감당률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지금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 대부 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의 수식 이렇게 쓰려겠는데요. 수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올라가지 말고, 대부 비율은 다 알 수 있어요. 수식을 애울 필요 없어요. 봐봐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6억 빌렸다. 그럼 대부 비율 몇 %입니까? 60%잖아요. 그러면 대부 비율의 수식은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분의 유흥자액. 6억을 유흥자 받았으면 유흥자액, 이게 대부 비율이잖아요. 그럼 유흥자액, 유흥자액이 부채 잔금이죠. 부채 잔금. 부채 잔금. 그러니까 부채 잔금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유흥자액 해도 되고 부채 잔금 해도 상관없습니다. 유흥자액, 부채 잔금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출 받을 때는 6억이었어요. 6억. 대출 받을 때는 6억이었는데 내가 1억을 갚으면 이제 5억 남았잖아요. 5억. 그럼 대출 받을 때는 대부비율이 60%인데 1억을 갚아버리면 대부비율이 50%가 되잖아요. 그럼 50%는 이제 5억은 유흥자액은 아니잖아요. 그럼 5억은 유흥자액입니까? 부채 잔금입니까? 부채 잔금이잖아.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이 6억이 부채고 그러면 1억 갚으면 부채가 이제 6억이 아니라 5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잔금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소린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걸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눈빛 보면 어떤 학원에서 간에 저게 뭔 말인지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눈빛은 나는 모르겠다 그런 눈빛인데. 그렇지? 여기 지금 대부비예요. 그러니까 수식은 편 의미가 없어요. 대부비라고 똑같은 말이 차입 비율, 저당 비율, 유흥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대부비를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OX? O? 그죠? 이게 나왔었잖아요. 대부비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로서 저당 비율이라고도 한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대부비율이 상승하면, 높을수록 대부비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다 공부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부비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그럼 대부비율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 배우면서 가장 먼저 어디서 나왔었냐면 대부비율이 수요 공급에서 나왔었습니다.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수요는 뭐합니까? 증가. 수요국수 어디로 갑니까? 우측이동.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했고, 그 다음에는 경기 변동이 있었어요. 대부비율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변화했습니다. 그 대부비율 변화로 부동산 경기가 변동했다. 그러면 불규칙 변동이라 한다. 이거 배웠고, 정책론에서는 대부비율 변화해서 정부 정책, 대부비율 변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다.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그거 다 배웠던 거죠. 그러면은 투자론에서 이제 지렛대효과 가죠. 타인 자본 이용하면 자기 자본수를 변화시키는 걸 지렛대효과 하는데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효가 커진다. 요거는 많이 있잖아요. 1번은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렛대효가 커질 수 있지만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는 이제 지분비를 하다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고 대부비율이 높아요. 그럼 은행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9억을 빌렸어요. 9억을. 그러면 대부비율은 90%란 말이에요. 그럼 차입자가 돈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지죠. 채무 불이익이 높아지죠. 제가 차입자인데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가 9억을 빌렸어요. 이렇게 빌릴 수 없어요. 사실은.
10억짜리 담보로 정하고 9억을 빌린다. 이렇게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럼 대부비율이 90%예요. 대부비율이 90%. 그러면 90%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8억으로 떨어져요. 부동산 가격이 8억으로 떨어지면 이게요. 그럼 차입자 나는 안 갚을 수 있죠. 왜? 부동산 8억을 부동산 팔아봐야 9억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9억을.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럼 채무 불이익률이 높아지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져요. 좀 이따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대출 금리가 상승하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출 금리는 뭐 한다? 상승한다. 요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비율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대부비율은 좀 이따 금융론에 또 나올 겁니다. 대부비율은. 자, 이제 5번을 보면 대부비율 플러스 지분비율이 1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대부비율 나오면 그럼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무슨 비율 나옵니까? 지분비율 나와요. 대부비율 나오면 지분비율 나오고 다음은 몇 됩니까? 1 되는 거죠. 대부비율 플러스 지분비율은 몇입니까? 1이다 이거. 이건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비율 나왔어요.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무슨 비율 나오고 지분비율 나오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건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부비율은 이걸로 끝났어요.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지분비율 나오고 더하면 1 되고 나누면 부채비율이 되고 이제 대부비율 끝. 책을 넘기면 이제 부채비율이 나옵니다.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럼 이제 부채비율 여기 제가 수식 쓸 건데 글쎄 또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저걸 왜 또 하지 그런 정도 해야 돼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럼 대부비율 일부러 외우지 말고 그러나 작년 12월 달부터 오신 분들 또 이제 처음번처럼 느끼는 것도 있겠죠. 타인 자본 나왔어요. 그 밑에는 무슨 자본? 차기 자본. 외우지 말고 무조건 부동산에 결혼은 타인 자본 먼저 써라. 그 밑에 자기 자본. 그리고 나눈 거. 이게 뭐요? 부채 비율. 근데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저당이라고 하거든. 그 저당 써놓고 자기 자본이 지분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나눈 것도 부채 비율.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저당, 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당하고 똑같은 말이 빚이죠? 부채. 부채. 지분은요? 지분은 자본. 이것도 부채 비율.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부채 비율이고, 이렇게 해도 부채 비율이고, 이렇게 해도 부채 비율이고, 이렇게 해도 부채 비율이에요. 이렇게. 왜? 자본하고 지분하고 똑같은 말. 그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지. 부채는. 부채 비율.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다. 이것도 부채 비율. 이것도 부채 비율. 전부 다 부채 비율이죠. 분수식 읽는 법은 이제 그만 좀 하게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100번 한 것 같아요. 100번. 거짓말 약간 붙여서. 그러잖아요. 분수식 읽는 법.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 또 있죠. 아까 했잖아요.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대부비율. 대부비율 나오고 그 밑에 무슨 비율? 지분 비율. 나왔어요. 이거 나눈 거. 이것도 뭐다? 부채 비율이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 비율은 대부비율을 지분 비율 나눈 건데 지금 하는 것도 이제 보면 약간 어려워하시는데 대부비율 나왔어요. 그럼 대부비율 나오면 두 가지를 덩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부비율 나오면 그 밑에 지분 비율 알고 부채 비율 알고 대부비율 나왔죠? 그럼 지분 비율. 그럼 대부비율 알면 지분 비율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상식인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우리한테는 이게 몰상식으로 다가온다는 거. 그래서 제 상식인데 대부비율이 50%입니다. 그럼 남의 돈이 50이라잖아요. 그럼 내 돈은 몇일까? 50이겠지 뭐 이게.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상식인데 이 다음부터가 몰상식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 나눈 것을 부채 비율 한대. 부채 비율. 그럼 대부비율이 50이고 지분비율이 50이면 요거 나눈 것은 1이야 1. 그럼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이렇게. 네? 그럼 대부비율 알면 지분비율 알게 되고 부채비율도 알게 된다. 이제 요거 시험 지문이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대부비율이 50%면 부채비율은 100%가 된다. 그럼 대부비율이 80%예요. 그럼 대부비율이 80%면 지분비율이 20%입니다. 그럼 80을 20으로 나누면 4죠. 100을 곱하면 400%입니다. 400% 이렇게. 자, 이제 됐어. 이제 부채비율 끝났어요. 가장 잘 나오는 게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볼게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부채 감당률 수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을 수식하기 전에 뜻이 이런 뜻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동산,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인데 이걸 내가 산다면 이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랍니다. 10억. 20억 좀 합시다. 20억. 10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부동산 가격이 20억인데 이 20억이 순수하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라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다. 그럼 부채 감당률 나오잖아요. 왜 내 돈만 가지고 투자했으면 은행도 빌리지 않았으니까 부채를 감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타인자본 이용했습니다. 내 돈은 10억이고 타인자본도 10억이야. 타인자본부터. 타인자본. 은행에서 차입금이 10억이야. 10억. 자기자본도 10억이래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누면 뭐라고 했어요? 부채 비율이라고 했어. 부채 비율. 자, 그러면 이제 타인자본이 10억이면 이제 생각하겠지.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20억짜리인데 나는 10억밖에 없고 은행에서 10억 빌려온다면 그러면 은행에다가 1년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가?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에 1억이다. 1억. 그 부채 서비스 1억이면 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순용업소득으로 그냥 감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순용업소득이 얼마일까? 순용업소득이 만약에 이게 8천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다. 8천만 원? 그러면 은행에서 돈 10억 빌려서 투자하는데 1년에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1억인데 순용업소득이 8천밖에 안 나오면 이 8천으로 1억을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수식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수식. 제가 부채 감당률 수식 영업현금으로 가능총수도부터 쭉 하다가 순용업소득, 그 밑에 부채 서비스 그 사이에 줄 하나 그으세요. 그래서 분수식이 부채 감당률이다 했다고. 여기에 부채 감당률의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또 분수식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부채 감당률, 여기 이제 부채 감당률이니까. 부채 감당률, 지금 제가 하는 게 계속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소득의 비율이다. 됐잖아요.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부채 감당률이 이제 뜻 됐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이게 순용업소득이 2억이라고 봐요. 2억. 순용업소득 2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2가 되죠. 2. 순용업소득 2억이면 부채 감당률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 2라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2배다. 그 말이죠. 2배다. 2배다.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다? 2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서 부채 감당률은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인가? 2배이다. 됐죠? 이렇게. 예?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 수식됐고 부채 서비스에 대한 순용업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그럼 뜻은 이제 2번의 뜻인데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 1보다 커야 되거든. 1보다 크면 부채 감당 능력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은 가장 잘 나오는 게 부채 감당률 관해서 영어 이렇게 세 가지. 3번, 4번, 5번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 그 뜻이에요. 요 3번째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크다는 소리예요. 봐요. 이제 이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의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가 1억이다. 그 부채 서비스 1억이면 순용업소득이 얼마인가? 순용업소득이 1억 5천이 나온다 이거예요. 순용업소득이 1억 5천. 그럼 부채 감당률이 1.5가 되거든. 부채 감당 1.5면 순용업소득 1억 5천으로 부채 서비스 1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 부채 감당 1보다 크면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채 감당 1보다 크면 순용업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큰 거고 그러면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3번이 됐으면 5번은 할 필요 없잖아요. 부채 감당 1보다 작을 경우. 그 부채 감당 1보다 작으면 부채 서비스액이 여기에 1억이면 그럼 순용업소득이 뭐 8천이다. 그럼 이게 0.8이 되거든. 0.8. 그럼 1보다 작잖아요. 그 부채 감당이 0.8, 1보다 작으면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 불충분? 불충분하다. 응?
4번 볼까요? 4번. 요 4번이 여러분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4번이. 그럼 4번을 보면, 네, 순용업소득이 나와요. 그 부채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 순용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에 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전, 현금, 수지, 그래요. 세전, 현금, 수지. 그러면 순용업소득, 부채 서비스 빼면 세전, 현금, 수지인데, 만약에 순용업소득 1억이고, 부채 서비스도 1억이라기 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부채 감당률이 몇입니까? 1이잖아요, 1. 이렇게 나눈 게 부채 감당률이니까. 그럼 부채 감당률은,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1이다. 그 부채 감당률이 1이 되면, 세전, 현금, 수익 몇 대입니까? 0. 0이잖아요. 1억에서 1억 뺄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채 감당이 1인 경우 순용업소득과 부채 서비스를 갖고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 몇이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자, 부채 감당률 관련해서 지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요 3번하고 5번. 부채 감당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난가? 1보다 커야만이 부채를 감당하기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부채를 감당하기 불충분하다. 자, 6번 가봐요. 6번. 6번은 이제 감정평가에서 환원율 구하는 게 있다고, 환원율. 혹시 감정평가에서 환원율과 관련된 게 어디가 있을까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보면, 수익환원법의 수식은, 혹시 원가법 수식 기억납니까? 원가법? 제조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그러면은 거래사례 미국법은 사사시 지계면, 수익환원법에 직접 환원법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하고 있으니까 수도 없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근데 전혀 이제 기억이 없다고. 저게 뭐지 그런다고. 그래서 맨날 어렵다고 해, 이제. 책을 저보다 늦게 펴고 먼저 덮어버리니까. 그잖아요? 수업 끝나기 전에 덮어.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덮어놓으면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덮어놔.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디 한지도 모르고 몇 페이지 펴주죠. 그때 펴고. 그러니까 책을 안 본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기억이 없죠. 수익환원법 직접 환원법입니다. 순수익을 뭐로 나눈 거다?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환원율. 환원율 또는 환원율 그래요. 그러면 환원율 구하는 거, 환원율 구하는 거 감정평가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랑 있다는 거야. 환원율 산정 방법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다. 환원율 산정 방법에 부채 감당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 부채 감당법이 있는데 그 부채 감당법은 어떻게 하냐? 요 세 개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분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눈빛 보인다. 저게 뭐지 그런다고. 아니 환원율 산정 방법에 부채 감당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채 감당법은 어떻게 하는데 요 세 가지로 곱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부채 감당률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 구하는데 그때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분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부대절을 한다. 부대점. 가로넣기 나오고 계산 문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나와요. 가로넣기는 이렇게 가로넣기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요. 환원율이라고 써줘요. 환원율이라고 써주고 부채 감당률 곱하기 여기다가 기억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여기 이제 기억이 들어갈 말. 그러니까 환원율 구할 때 부채 감당률 나왔다. 아 부채 감당법이구나. 그럼 여기는 뭐요? 대부비율 저당 상수 부대지라고 그랬으니까 부대저 이렇게. 그럼 여기 기억이 들어갈 말이 대부비율입니다. 이렇게 대부비율입니다. 이렇게. 그럼 시험은 대부비라고 놔도 되고 다른 말 써도 상관없잖아요. 뭐 비율이다? 저당 비율이다. 이렇게 이용자 비율이다. 이렇게도 상관없고 이렇게. 자, 이제 7번은 금융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게 답이 한번 됐던 게 있어요. 28회 때 이런 시험을 준다고 뭐라고 주냐면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에 관한 설명이다 그렇게 주면서 틀린 거 그래요. 그 부채 감당률과 관련된 게 이제 부채 서비스액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 지문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뺀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뭡니까? X입니까? X죠, X. X.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뺀 원금 상환액이 아니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비용이 두 개 더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답이 됐습니다. 그 이제 부채 감당률 이걸 끝났어요. 부채 감당률 나오면 부채 감당률 수식 알아야 되고 분수식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만이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 감당에 충분하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버리면 순용업소 부채 서비스 감당에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이용해서 한원율 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채 감당법이라고 하고 세 개로 곱해주면 된다. 부, 대, 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럼 이제 부채 감당률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채무 불이행이 빠졌나?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여기 한 면에 빠졌네.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부터는 시험에서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책 보면 109페이지에 채무 불이행이 나왔죠? 이 채무 불이행률이 우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주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을 수식을 써보면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 수식 유효 총수득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에 플러스 영업 경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수득에서 부채 서비스 플러스 영업 경비. 이렇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유효 총수득이 나온다. 요거 유효 총수득이 나온다. 요 수식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그 밑에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뭐하고 역송한 게 있습니까? 총소득 승수하고 역송한 게 있어. 그러면 총소득 승수할 때 지난주에 어림셈법 할 때 다 언급했던 거고 영업경비 비율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 다 끝났어요. 그럼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순수내. 순수내를 갈 겁니다. 순수내. 좀 어려운 이제 순수내. 그럼 책은 다시 몇 페이지로 가자면 101페이지로 가봐요. 101페이지로 가서 이제 순수내 갑니다. 순수내. 자, 순형가법부터 쭉 나왔는데, 여기 책 보면, 그러면, 책이니까 이것저것 다 써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다 한목에다 써보면, 이 부동산을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세 가지 방법,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법 가볼 건데요. 자, 순형가법 있어요. 그럼 순형가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출제했죠. 근데 딱 한 번 나오고 마는 것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나오고 만 것은 계속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한 것을 그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그러면 순형가를 계산하는 거, 순형가. 순형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형가법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순형가 계산 문제를 2개 내거든요. 2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순형가 계산 문제가 한 시험에서 2개 나왔다. 그것도 많지만 계산 문제 또 안 내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순형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한다.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하는데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법이에요. 그럼 순형가법이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순형가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순형가법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부동산의 순형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순형가. 그럼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자. 순형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순형가법이에요. 법. 그러면 순형가법에서는 뭘 계산해야 돼요? 순형가를 계산해야 한다고. 그래서 순형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순형가예요. 순형가. 그러니까 보면 순형가법의 특징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순형가법의 특징도 있고 뭐 순형가법과 수익성수 비교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순형가법의 특징. 여기에 이제 시험에 나오기는 하죠. 근데 이게 주로 나온 게 아니지. 그럼 뭐가 가장 잘 나오는데? 순형가법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순형가예요. 순형가. 순형가가 뭐냐? 좀 생각해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계산한다잖아요. 그럼 순형가가 뭔 줄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순형가법은 여기까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이때 순형가법의 특징 나오고 쭉 나오는데 뭐 할인율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가 잘 나오죠. 그럼 순형가법에서는 순형가를 계산하지 못하면 순형가법을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순형가를 계산해봐라. 계산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개념하고 계산.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두 가지.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법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요 수년가의 개념과 계산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면 저 부동산의 수익성 지수란 것을 계산해서 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뭘 계산해야 됩니까? 수익성 지수 계산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야 되고, 그럼 수익성 지수는 계산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성 지수의 개념 이렇게 물어봐요. 개념. 네? 그럼 수익성 지수의 개념 계산 문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이 계산 문제를 출제하죠. 그러니까 반반씩 개념 반, 계산 반, 5대5로 개념 5번 나왔다. 그럼 계산도 5번. 제 기억은 수년가는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 지수. 수년가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년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내부 수익법이 있거든요. 내부 수익법. 그럼 내부 수익법이 있는데, 요 내부 수익법. 내부 수익법에서는 내부 순위를 이제 계산하는 거야. 저 부동산의 내부 순위를 계산해서 투자자의 요구 순위와 비교해서 내부 순위이 요구 순위가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구 순위 더 큽니다. 그럼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부 순위법입니다. 그럼 내부 순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내부 순위. 내부 순위를 계산하지 못하면 내부 순위법 적용할 수 없으니까 내부 순위죠. 그럼 내부 순위법 가장 중요한 건 내부 순위. 뭘 물어보는데 내부 순위의 개념하고 내부 순위의 계산인데 계산 문제를 딱 한 번 물어보고 개념이 열 몇 번 나왔다니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가장 중요한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내부수익법을 가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을 가져오면 기타 사항도 있고 수년가법은 기타 사항이 그만큼 이렇게 나온다고. 그 기타 사항이 시험에 출제하지 않느냐? 출제하는데 근데 그게 많이 출제하는 게 요거. 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출제한다. 수년가 개념하고 계산, 수익성지수 개념과 계산, 내부수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의 특징 중 하나가 합계 시한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수년가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 한번 봐요. 이 부동산은 수년가를 계산하는데 수년가법은 어차피 수년가든 수익성지수든 내부수익이든 이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수년가법은 자 제가 써볼 테니까 1번 현금, 수입, 현금, 지출,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 있어요. 그럼 현금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 수입과 현금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 그러면 현금 수입과 지출 두 개 써놨는데 이 현가. 그럼 이제 번호를 제가 다시 붙여볼게요. 수년가법은 1번처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2번처럼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번처럼 하겠다는 소리. 1번처럼. 요 현재가치.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전부 다 합계 시한가치 고려한다. 그래서 미래 수익을 현재가치 만들어서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전부 다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현가. 꼭 제가 유입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요걸 비교한다는 소리예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그럼 수입, 지출 나왔는데 요거 빼는 거. 그걸 뭐란다? 수년가. 그럼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수익성지수, 현금, 수입, 유입, 현가, 현금, 지출, 유출, 현가 이렇게 써놓고 나누는 거. 이걸 수익성지수라고 하는 나누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써놓고 어차피 투자 분석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할 거예요.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수년가법,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법은 합계 시한가치 고려하니까 전부 다 뒤에 꼬리표자로 현가가 나와야 되고 빼는 거 수년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그리고 수익성지수를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 중요한데 내부수익도 현금, 수입, 현가, 현금, 지출, 현가 써놓고 이제 연습. 빼는 거, 수년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빼는 거, 수년가, 나누는 거, 수익성지수. 이렇게 두 개를 갖게 하는 거. 두 개를 갖게 하는 할인율을 내부수익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럼 내부수익은 세 가지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요. 봐요. 수년가는 요거 하나면 끝나요. 수익성지수 요거 하나면 끝나고
내부 수익은 세 가지. 현금 유입의 현가 1억. 현금 유출의 현가도 1억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같게 한다, 같게. 그럼 두 개를 같게 한다. 그러면 순현가는, 여기 봐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수출 현가를 뺀 거라고. 그럼 1억에서 1억 뺀 거죠. 그럼 1억에서 1억 빼면 순현가는 몇 됩니까? 0. 그러니까 순현가가 0이 된다. 3번. 1억 나누기 1억. 현금 수입의 현가 나누기 현금 지출 현가. 1억 나누기 1억. 그러면 그게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는 몇 된다? 1 된다. 요거 무조건 암기. 순현가는 현금 수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 현가를 뺀 것이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수입의 현가를 현금 지출 현가로 나눈 것이다. 내부 수익은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 현가를 같게 하고 순현가를 0으로 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시험에서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요거 암기. 그럼 순현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끝났어요. 이제 기타 사항을 하는 거예요. 순현가법 요거 한번 읽어보면 되잖아요. 순현가법은 순현 가장 중요. 요거는 책에 있는 거 요거는 지금 읽어요. 이거. 그럼 순현 가장 중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인데 꼭 유출 유입할 필요 없다. 들어오는 돈의 현재가치, 나가는 돈의 현재가치. 총 수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총 지출 총 비용 현재가치. 요 3번은 하지 마세요. 3번은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그럼 요거 나누는 거. 수익성 지수. 같게 하는 거. 내부 수익률. 끝났잖아요.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저렇게 되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그러면 순현가법은 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럼 할인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 할인율. 그 순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럼 수익성 지수법 할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 적용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순현가법이든 수익성 지수법이든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그럼 내부 수익률법도 할인합니까? 할인하지. 내부 수익률법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 그럼 됐잖아. 그럼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개념, 내부 수익과도 개념, 그 다음에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법, 내부 수익의 개념, 그 다음에 할인율까지 했어요. 할인율. 순현가법은 무조건 요구 수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의 할인율은 안 물어봐. 수익성 지수법 할인율을 안 물어보니까 책에는 수익성 지수법 할인율이 별도로 써놓지 않았어요. 순현가법은 할인율이 요구 수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번까지 됐는데 책 보면 4번 투자 결정 나오죠? 그 투자 결정 나온 적 있는데 볼 필요 없어요. 그럼 4번은 볼 필요 없고 이제 책 보면 102페이지에 보면 투자 결정에서 거기 4번 그것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면 순현가가 동그라미 뭐 상호 베타진 그렇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 부동산이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순현가 가장 큰 거 선택한가 작은 거 선택한다? 큰 거,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 뭐 당연한 거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자, 순현가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순현가법의 특징 하기 전에요. 그 6번으로 가봐요, 6번. 순현가법 기타 특징. 여기 봅시다. 기타 특징. 여기 이제 순현가법의 특징이고 순현가 기타 특징인데, 여기 2번은 이미 했어요. 순현가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할인율 있어야 되고, 할인율이 요구수익이에요. 그럼 이 요구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순현가는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 요구수익이 높아지면 순현가는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2번, 동일한 현금흐름의 투자이라도, 똑같은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에 따라서 순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이미 이제 봤던 거고. 그러니까 순현가법 특징 갑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법의 특징이 지금 5가지 써놨는데,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순현가법 특징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우셔야 돼요. 하가 부호라고. 합의 시장가치 고려한다. 가치가선을 설립한다. 부를 극대화시킨다. 모든 현금을 고려한다. 합의 시장가치 고려합니다. 순현가법. 그럼 여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합의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순현가법의 특징인데, 그럼 합의 시장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순현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순현가법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법도 전부 다 합의 시장가치를 고려한다. 그런데 여기 가치 가산 원리, 부의 극대화, 요 두 가지는
순형가법만 갖는 특징이야. 순형가법만. 형가법만의 특징. 순형가법만 적용된다. 이 말은 이 두 가지는 순형가법만이 갖는 특징이다. 순형가법만 갖는 특징이다. 자, 이제 무슨 뜻인가? 여기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논리를 안 물어봐요. 그럼 여기 연습하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봐봐요. 이 두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순형가법을 합계 시험가지고 고려한다. 이것보다 요 2번하고 3번이 더 출제 비중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고. 국어 공부하는 거요.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같이 가산 원리가 성립하지만 뭡니까? X입니까? X잖아요. X. 봐봐요. 순형가법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세 사람. 순형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원리 성립하지만 그랬잖아요. 이제 뭡니까? X입니까? X지. X지. 왜? 순형가법만 같이 가산을 성립하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의 극대화. 투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는 우리가 지금 배운 책이 아니라 이거 보면 투자는 정식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투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자의 목적은 뭐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자긍심. 내가 돈 벌었다. 이게 부동산 가지고 있다. 이 자긍심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의 목적 중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거지만 책 보면 투자의 목적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투자의 목적이라고. 부동산 투자의 목적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럼 속으로 이제 자식들이 돈 벌 능력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겠지. 그것도 투자의 목적이야. 근데 투자의 목적이 여러 개 있는데 투자 이론에서는 부를 극대화시킨다. 요걸 이제 주 목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에서 가장 큰 게 부를 극대화. 돈 버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거. 그럼 투자의 목적이 부의 극대화였는데 순형가법을 했을 때만 부를 극대화시켜요. 다른 방법을 했을 때는 부를 극대화시킨 게 아니라고. 그럼 얘 출제는 이렇게 한다고. 순형가법과 내부순율법은 항상 부를 극대화시킨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라고. 순형가법만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순형가법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논리적으로 이제 안 나오죠. 제가 좀 이따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 설명해 볼 건데 논리적으로 안 나와. 안 나오고 결론은 순형가법만 같이 가산원리를 성립하고 순형가법만 부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순형가법의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것은 뭐다? 가부. 같이 가산 원리 부의 극대화는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거야. 순형가법만. 그럼 여기 보면 3번에 순형가법에서는 각 투자의 가치 합계는 개별 투자의 가치를 단순히 합계과 일치한다. 요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요것만. 순현재가치법은 뭐가 성립한다? 가치 가산을 성립한다. 이미 여기 위에서 다 언급했잖아요. 이게 순형가법의 특징. 자, 그러면 어차피 암기해야 될 거니까 이제 순형가법 지금 해볼게요.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계산해서 순형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가치가 있다. 됐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순형가가 0보다 크나 같으면 투자가치 있다. 뭐 요 질문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순형가 뒤에는 무조건 0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순형가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다. 순형가를 1로 만든다. 그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순형가 뒤에는 숫자가 몇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다. 0. 이렇게 된다고.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내부 수율은 순형가를 1로 만들고 OX? X. 순형가 뒤에는 0 나와야 된다. 소리야. 시험 지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순형가법에서 순형가는 무조건 뒤에 0 나와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순형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순형가. 순형가가 뭐냐? 그러면 꼬리표에 현재 가치가 붙어 나와야 된다.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요 현가 그게 붙어 나와야 되고 반드시 유입 유출할 필요 없죠. 수입 지출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순형가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은 뭐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그럼 여기 이제 여기서 응용된 게 그러면 순형가법에서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크기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다. 똑같은 현금을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구 수익이 높아지면 순현재 가치는 낮아진다.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형가법의 특징 하, 가, 부, 모 이렇게 이 중에서 제가 앞머리 땄잖아요. 하가 보고 하, 가, 부, 모 이 중에서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다? 가부다. 가부. 순형가법만 적용되는 게 가부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순형가법 이제 기타 특징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건 다 됐잖아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됐으니까. 순형가법은 이제 이쯤 하면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갈게요.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익성 지수가 뭐냐면 수익성 지수. 그럼 수익성 지수는 여기 이제 분수식을 나누는데 수익성 지수는 이렇게 있잖아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 지출의 현가 써놓고 빼는 것은 순현가,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 그럼 나누기는 분수식이죠. 요게 밑으로 가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뭐다? 나눈 값이다.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뭐다? 나눈 값이다. 예? 그럼 이제 읽어보면 이 분수식 또 있잖아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이다.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출이 지출이잖아요. 현금 유출액 지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수입 유입의 현가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죠. 예? 이게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 보면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건 이제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은 나오긴 했지만 딱 이래서로 끝나니까 알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책을 기준으로 간다면 그러면 103쪽 가장 위에 있는 지문, 그 지문이 여기 이거잖아요. 이거 하고 그 밑에 투자 결정, 그 다음에 4번 순형가법과 수익성 비교해서 표 나오고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래서로 끝나니까 그것은 볼 필요 없다. 3번하고 4번은 굳이 볼 필요 없다. 이제 내부순위법으로 가죠. 그럼 내부순위법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내부순위의 개념. 자, 7번 봐봐요. 내부순위법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투자 대상 부동산 내부순위율이 요구순위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요구순위보다 내부순위 작으면 투자 기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부순위 의의는 내부순위라고 요구순위라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요 개념이고 내부순위의 본질, 요 내부순위의 본질은 기대순위입니다. 기대순위. 근데 요거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요 박스에 있는 게 열 몇 번 나왔죠. 그럼 요 박스에 있는 게 내부순위인데 여기에 내부순위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부순위 본질은 기대순위라고. 근데 요거는 한 번도 안 냈다고. 그러니까 내부순위의 본질이 기대순위인데 내부순위 기대순위다 내부순위 기대순위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순위를 가지고 할인을 하면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아진다는 소리야. 그럼 무조건 요걸 외우는 거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하는 거.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수익순위 몇으로? 1로 하는 거. 이게 내부순위다. 자, 책 봅시다. 그럼 내부순위법에서는 그 박스, 내부순위라고 나온 조그만 박스,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하고 3번 투자 판단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봐요. 넘겨서 기타 특징 나왔습니다. 기타 특징. 응? 기타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좀 이따 증명할 건데 내부순위법은 우선순위가 순형가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부의 극대화가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뭔만 부를 극대화시켜요? 순형가법만. 순형가법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도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이 있는데 얘는 많이 어려운 말이니까 굳이 동그라미 3번까지 필요 없다. 그럼 이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이제 중요한 사항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거기 5번 보면 순형가법과 내부순위법 비교 나오죠? 이 비교는 결론은 순형가법이 우수한 방법이다. 순형가법이 우수한 방법이다. 그 결론이요. 1번은 볼 필요 없어요. 2번은 투자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부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였는데 무슨 방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으로. 순형가법으로. 그 부의 극대화 측면에서도 순형가법은 부의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2번 내부순위법이 반드시 부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재투자율 가정이 있어요. 재투자율 또는 대투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얘도 지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부순위법이 나오면 뭐가 나오고 내부순위 나오는 거예요. 내부순위법은 할인율이든 재투자 수익이든 내부순위이고 순형가법은 뭐고 요구 수익률이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가산원리는 똑같은 기술 반복되잖아요. 가치가산원리는 뭔만? 순형가법만. 내부순위법은 가치가산원리를 승인하지 않는다. 자, 6번 순형가법, 수익성법, 내부순위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부분 사례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요. 별것도 없는데
좀 힘들어한다고. 그럼 마지막에 투자의 우선순위 나오죠? 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지금 이제 실판에 나온 게 지금 여기 이제 합계 시간까지 고려한 순수 내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거요. 여기 투자 대상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순현가를 구해봐요. 순현가. A 부동산이 순현가를 구했는데 여기 1억이고 B는 8천이고 C는 6천이고 D는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수익성 지수를 구할 겁니다. 수익성 지수. 그럼 이제 요 D의 수익성 지수는 몇일까? 1이요, 1.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거든. 1. 그럼 이제 수익성 지수가 있는데 A는 수익성 지수가 1.1이고 B는 1.3이고 C는 1.2예요. 내부순위를 구합니다. 내부순위. 투자자의 요구순위요. 요구순위 10%입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요 요구순위 10%면 그러면 D 부동산 내부순위 몇일까요? 10%입니다. 10%. 내부순위라고 요구순위, 내부순위랑 요구순위 같으면 순현가 0이거든. 그잖아요. 내부순위랑 요구순위 같으면 순현가 0이고 수익성순위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를 딱 보면서, 이거 보면서 요구순위이 10이다. 내부순위도 10이다. 그러면 순현가는 0이구나. 수익성순위는 1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럼 A 부동산의 내부순위를 구했는데 이 내부순위 만약에 11%고 B는 12%고 C는 13%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A만 봐봐, A만. A만 본다. A 하나만 본다. 그럼 A만 보면, A만 보면, A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A 부동산 순현가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있다. 순현가가 0보다 크잖아요. A 부동산 순현가가 1억이잖아요. 그럼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래요. 제가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벌써 대답이 안 되잖아요. 뭔 말인가? 그러잖아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여러분 기분 나빠도 참아요. 순현가가 1 나왔습니다. 투자의 타당성 있어요? 있잖아요. 0보다 크니까. 기분 나빠도 이제 이해됐잖아요. 아, 그러구나. 순현가가 1억 나왔잖아요. 그럼 투자의 타당성이 있지. 자, A 부동산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죠. 1보다 크잖아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죠? A 부동산 내부순위법으로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죠.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라고 요구순위를 비교해서 내부순위 더 크잖아요.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 나오는 거야. 하나의 부동산만 본다면 순현가법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수익성 지수법으로 타당성이 있고 내부순위법으로 타당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봐봐. 1번 단일 투자의 경우 하나만 보겠다는 소리. 하나만. 그럼 단일 투자의 경우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순위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 OX? 동일하잖아요. 결과는. 순현가법이 되면 수익성법 되고 내부순위법이 되잖아요. 그 말이야, 그 말. 결과는 동일하다. 그럼 D 봐봐요. D는 순현가가 0이 됐더니 수익성이 1 되는 거고, 내부순위 요구순위 같아지는 거고. 그럼 순현가가 0이 되면 수익성순위 1 되고, 내부순위와 요구순위 같아지는 거고. 자, 이제 이 부분 할 거예요, 이 부분. 그럼 당연히 1번은, 동그라미 1번,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순위 몇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요구순위보다 내부순위 더 클 거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눈빛이 별로 안 좋아지네. 자, 2번 갑시다. 2번은 상호 베타제. 저런 말 필요 없어요. 투자의 우선순위 뭐래요? 투자 우선순위.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할래? 그 말이야. 그럼 순현가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순현가법. 순현가법을 한다면, 그러면 순현가법을 합시다. 순현가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순현가법의 투자 우선순위. 투자 우선순위. 그럼 순현가법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부동산을 가장 먼저 할래요? A. 순현가가 큰 거 해야 되니까. 그럼 A를 가장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거는 수익성 지수법으로 가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한다면, 자, 수익성 지수법 하기 전에 A, B, C, D 전부 다 수익성 지수법으로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부 다 있다고.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을 한다면 우선순위는 B부터 한다는 소리야.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걸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B가 나오는 거야. B.
그 다음에 C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D가 나오는 거고. B, C, A, D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의미 아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 순형가법과 수익성법이 지금 투자 우선순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내부수익법으로 가죠. 내부수익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봐요. 내부수익법으로 가면 투자 우선순위가 내부수익이 가장 큰 거 C부터 C, B, A, D 이렇게.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지문 만들어봐요.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가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수익법이 항상 똑같지 않다.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순형가법을 한다면 뭘 선택하고? A를 선택하고. 순형가법은 A를 선택하고. A. 수익성수법은 B를 선택하고. 내부수법은 C를 선택하고. 됐죠? 자, 여기 A 부동산 순형가가 1억이다. 이 말의 뜻은 A 부동산은 수익성 지수는 1.1이고 내부 수익은 11%고 순형가 1억이다. 이 말, 순형가 1억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순형가 1억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A 부동산에 투자하는 순간 A 부동산 투자하는 순간 1억을 법니다. 이 소리라고. 여기에 돈을 벌어주는 거야. B 부동산은 8천 벌어주는 거고 C는 6천 벌어주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 거야? A. 그럼 봐봐요. 수익성 지수법을 하면 뭘 선택해요? B를 선택해. B를.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수익성 지수법으로 B를 선택하면 돈을 얼마 벌어요? 8천. 8천 벌어. 그러니까 B 부동산은 수익성 지수는 가장 크지만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준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럼 돈을 가장 많이 벌어준 게 뭐예요? A. 그러면 무슨 법을 했을 때 A를 선택해요? 순형가법. 그럼 결국은 순형가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순형가법이 부를 극대화시킨다. 그럼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OX? O. 그럼 달라지면 무슨 방법을 했을 때 부를 극대화시킨다? 순형가법을 했을 때. 순형가법으로. 자, 됐어요. 자, 이제 105페이지 그 표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투자론이 끝나니까. 자, 105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순형가법, 수익성법, 내부수법 나오고 합계 시향가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거네. 합계 시향가치 전부 다 고려하잖아요. 고려한다. 그 다음에는 가치 가산율 봐봐요. 가치 가산율 아니 할인율부터 순형가법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 수익률. 수익성수법도 요구 수익률. 내부수익법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가치 가산율 원리 뭔만 성립해요? 순형가법만.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은 뭡니까? 순형가법. 그러니까 순형가법은 항상 부를 극대화시켜요. 근데 내부수익법하고 수익성법은 항상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투자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넘기지 말고요. 아니, 금융으로 가지 말고 책 103쪽을 안 봐요. 103쪽. 103쪽으로 오면 이제 기출지문이 나왔잖아요. 기출지문. 거기서부터 이제 기출지문을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3쪽에 내부수익법에서는 내부수익과 실현수익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OX, X.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랑 뭘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두 번째, 내부수익이란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를 같게 하는 할인입니다. OX, O.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됐고, 그러면 세 번째, 내부수익률은 순형가를 0보다 작게 한다. OX, X. 순형가를 몇으로? 0으로. 마지막에 순현자치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내부수익법으로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했잖아요. 네, 넘겨봅시다. 다 끝났으니까요. 넘겨서 104페이지. 무조건 순형가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순형가법이. 그래서 104페이지 첫 번째 기출지문은 재투자율을 가정에 있어서 순현자치법보다 내부수익이 더 합리적이다. OX, X. 순형가법이 합리적이다. 자, 그 밑에요. 순현자치법은 가치가산율과 적용되나 내부수익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OX, O. 순현자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성수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마지막에 있는 거.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의 경우 순현자치법과 수익성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개 있으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투자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금융론으로 달려갑니다. 되셨습니까? 예.